블랙박스 화면 속에서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지연이의 손을 잡고 골목을 걷던 도훈이 형의 모습, 그리고 그들이 주저하다 들어간 모텔의 간판 불빛까지. 그 모든 장면이 내 인생을 두 동강 냈다. 나는 김상혁, 42의 봄을 지나고 있다. 겉으로 보면 그저 흔한 가장이었다. 서울의 한 전자부품 회사에서 기술팀 책임연구원으로 일했고 매일 같은 지하철을 타고 같은 시간에 출근했다.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버티고 회의와 보고서 사이를 오가며 하루를 채웠다. 그 회사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일한 세월이 어느새 12년이었다. 특별할 것도 대단할 것도 없었지만 안정적이라는 단어 하나만큼은 내 삶의 견고한 기반이었다. 퇴근하면 아파트 불빛이 골고루 켜진 저녁거리를 지나 집으로 향했다. 문을 열면 따뜻한 국 냄새가 났고 아내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여보. 그 짧은 한마디가 하루의 고단함을 씻어주었다. 나는 그런 일상을 당연하게 여겼고 행복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는 평온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내 곁에는 회사에서 가장 믿는 사람이 있었다. 한 살 위의 도훈이 형. 그는 같은 팀에서 12년 가까이 일한 선배이자 친구였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일에서는 확실했고 사람의 마음을 잘 읽는 능력이 있었다. 상사는 우리 둘을 한 몸처럼 움직이는 콤비라고 치켜 세웠다. 우리는 일뿐 아니라 사적인 일까지 깊숙이 공유했다. 명절이면 서로의 집을 오갔고 생일엔 빠지지 않고 술잔을 기울였다. 지연 또한 도훈을 친오빠처럼 대했다. 도훈 오빠 말은 언제나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녀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나는 아내의 깊은 생각에 기분이 좋았다. 내 아내가 내 오랜 친구를 존중한다는 사실이 고마웠다. 세 사람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누가 봐도 혈연으로 맺어진 오래된 가족 같았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평온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술한 유리잔 위에 위태롭게 세워져 있었는지 섬뜩하게 알겠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은 퇴근길이었다. 비가 내릴 듯한 회색 하늘 아래 신호등 앞에서 차를 세웠다. 라디오에서 들리던 뉴스 멘트가 희미하게 흘러나왔지만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평범하고 아무 일도 없을 하루의 끝이라고 생각했을 뿐이다. 그러나 그날 밤 내 인생은 소리 없이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집 앞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무심코 블랙박스 영상을 켰다. 며칠 전 주차 중 찍힌 파일을 아무 생각 없이 빨리 감기로 돌리던 중 지극히 낯익은 두 개의 실루엣이 화면을 스쳤다. 순간 온몸에 감각이 얼어붙었다. 분명 우리 집 골목이었다. 지연과 도훈이 형이 어깨를 닿을 만큼 가까이 걸어가고 있었다. 그것도 서로의 손을 맞잡은 채로 마치 연인처럼. 처음엔 착시라고 믿으려 했다. 하지만 다시 재생했을 때 화면 속 그들의 실루엣과 행동은 너무나 분명했다. 그들은 웃고 있었고 잠시 머뭇거리다 모텔 간판 아래로 망설임 없이 함께 사라졌다. 녹화 날짜는 지난주 화요일. 내가 중요한 출장으로 집을 비웠던 바로 그날이었다. 그날 아내는 친구들과 쇼핑을 간다고 했었다. 손끝이 떨려 휴대폰을 놓칠 뻔했다. 12년 동안 형이라 부르며 의지했던 도훈, 그리고 8대를 함께 산 아내가 그 시간에 내 등을 돌려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내 모든 감각으로도 믿어지지 않았다. 뒷차의 경적이 요란하게 울려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세상이 멎은 듯했고 머릿속이 순식간에 새하얘졌다. 집에 돌아가면 어떤 얼굴로 아내를 마주해야 할지, 내일 회사에서 도훈이 형을 어떻게 봐야 할지, 분노와 충격으로 인해 아무 생각도 정리되지 않았다. 그때부터였다. 내 인생의 모든 가치와 기준이 속절없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지금껏 믿어온 우정, 신뢰, 사랑 같은 단어들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었다. 도훈이 형은 나를 동생처럼 아낀다고 했고 아내는 늘 나 하나만 바라본다고 말했다. 그 모든 다정한 말이 사실은 잔혹한 기만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나는 찰나의 순간에 10년을 늙어버린 듯한 고통을 느꼈다. 차 안에서 얼마나 멍하니 앉아 있었을까. 와이퍼가 유리 위의 먼지를 밀어내는 소리만이 유일하게 현실을 붙잡고 있는 듯했다. 평소엔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였지만 그날은 마치 1시간이 걸린 듯 길게 느껴졌다. 집 앞에 도착하고도 시동을 끄지 못했다. 문만 열면 그 기만적인 여자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어둠 속에서 브레이크를 밟은 채 현실을 마주하기를 거부하며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결국 나는 용기를 가장하여 집에 들어갔다. 지연은 평소처럼 부엌에서 저녁을 차리고 있었다. 여보, 오늘 좀 많이 늦었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더없이 평온했다. 나는 습관처럼 회사 일이 많았어. 라고 답했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내 귀가 거짓으로 막히는 것 같았다.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그 자연스럽고 완벽한 연기가 오히려 나에게는 극도의 잔혹함이었다. 식탁 위로 김이 피어오르고 프라이팬에서 고기 굽는 소리가 들렸다. 그 모든 것이 평소와 똑같았지만 그날의 나는 이미 완전히 다른 지옥의 세상에 서 있었다. 지연의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냉정하게 되뇌었다. 이 사람이 정말 내가 12년을 믿고 8대를 함께 산 그 지연이 맞을까? 그날 밤부터 나는 그녀의 모든 움직임과 습관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던 습관들이 이제는 모두 치밀한 의심의 증거로 보였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눈빛, 외출 전 거울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 옷을 고르는 손길 하나까지 그녀가 누구와 대화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내 삶의 모든 것이 신경 쓰이고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 돌이켜보니 이 파국을 향한 변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아마도 6달 전쯤 그녀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나는 그때 그것을 정말 몰랐던 걸까? 아니면 이 편안한 일상을 잃고 싶지 않아 애써 외면했던 걸까? 가장 눈에 띄는 건 외모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었다. 예전엔 집에서 늘 편한 옷차림으로 지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외출복처럼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기 시작했다. 내가 요즘 왜 이렇게 잘 꾸며요? 라고 물으면 그녀는 그냥 기분이 좋아서요. 라며 가볍게 웃어넘겼다. 그때는 아내가 보기 좋아서 나도 따라 웃었지만 이제 와 생각하면 그 웃음 뒤에는 명백히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걸 뼈저리게 안다. 지연은 고가의 화장품을 사기 시작했다. 예전엔 어차피 피부에 흡수되는 건 다 똑같다며 약국 브랜드면 충분하다던 사람이 백화점 명품 코너의 제품을 사들였다. 요즘 왜 갑자기 비싼 화장품을 써요? 라고 묻자 그녀는 나이 드니까 관리해야죠. 다른 이유 있겠어요? 라며 대수롭지 않게 반문했다. 나는 그 말이 꽤나 그럴듯하다고 순순히 믿었다. 그리고 어느 날 지연은 오랫동안 미뤄뒀던 일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다. 여보, 나도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요. 사회생활을 다시 해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오히려 그녀를 지지하며 기뻤다. 아내가 정체된 일상에서 벗어나 자아를 찾으려 한다고 착각했으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 또한 도훈과 연결된 거짓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이력서 작성부터 면접 준비까지 모두 도훈에게 은밀하게 도움을 받았다. 도훈 오빠가 인사 쪽 일을 잘 알아서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그녀가 그렇게 말할 때 나는 두 사람의 순수한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했다. 형, 지연이 일 돕느라 고생 많았어요. 고마워요. 라고 말했던 그날의 나를 떠올리면 지금도 입안에 지울 수 없는 쓴맛과 역겨움이 가득하다. 그날의 나는 세상에서 가장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은 남편이었다. 내가 고마움에 젖어있던 그 시간에 두 사람은 이미 나를 완벽하게 속이며 쾌락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후 지연의 외출이 부쩍 잦아졌다. 오늘은 도훈 오빠랑 면접 시뮬레이션해요. 카페에서 이력서, 내용 수정해야 해요. 회사 취업 설명회 다녀올게요. 그녀의 일정표는 꽉 차 있었고 일주일에 서너 번은 준비라는 명목으로 집을 비웠다. 나는 그럴 때마다 정말 열심히 하네. 꼭 잘 될 거야. 힘내. 라고 격려했다. 나는 정말이지 순진했다. 아니, 어쩌면 이 모든 의심을 외면한 채 영원히 믿고 싶었던 걸지도 모른다. 외출할 때 입는 옷도 노골적으로 달라졌다. 전엔 편한 차림이었는데 도훈을 만나는 날에는 반드시 새로 산 옷을 꺼내 입었다. 향수 냄새도 전에 없던 강도로 진해졌다. 내가 오늘 무슨 특별한 일 있어요? 라고 물으면 면접 준비니까 당연히 단정하고 향기롭게 입어야죠. 라며 그녀는 의심할 틈 없는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 미소를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모든 말과 행동, 그 미소까지도 나를 속이기 위한 치밀한 거짓의 반복된 연습 과정이었다. 의심이 커질수록 내 마음은 불안과 분노로 짓눌렸다. 지연의 휴대폰을 당장이라도 확인해보고 싶은 충동이 수십 번 일었지만
나는 아무리 그래도 부부 사이에 최소한의 신뢰와 선은 지켜야 한다는 낡은 믿음에 스스로를 묶어두었다. 그 어리석은 신뢰가 나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에 휴대폰 화면이 켜지며 불빛이 새어나왔다. 알림창에 떠오른 발신자의 이름은 도훈 형. 평소라면 습관적으로 형, 전화 왔어요 라고 소리쳤을 텐데 그날은 마치 운명처럼 손이 먼저 움직였다. 화면을 슬쩍 스치자 메시지 한 줄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오늘 너무 행복했어. 내일도 그곳에서 기다릴게. 사랑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내 심장이 그대로 멈췄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했고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나는 황급히 휴대폰을 제자리에 내려놓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되돌릴 수 없게 달라져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 여자의 남편이 아니었다. 내가 지켜온 세상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파국,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지연이 옆에 누워있으면 마치 낯선 타인과 한 침대에 있다는 섬뜩한 의구심이 나를 짓눌렀다. 겉으로는 다정하게 굴면서 속으로는 내 친구를 욕망하는 그 얼굴이 혐오스러웠다. 밤마다 속삭이는 사랑해라는 말이 이제는 가장 비열한 거짓으로 들렸다. 아침에 조심히 다녀오세요 라고 말할 때조차 나를 향한 조롱처럼 느껴졌다. 내 눈앞의 모든 것이 완벽한 기만이자 연극이었다. 단순한 의심을 넘어 확신이 필요했다. 블랙박스 영상과 그들의 달콤한 메시지로는 내 안에 마지막 남은 일말의 희망을 완전히 꺾기엔 역설적으로 부족했다. 혹시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정말 취업 준비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스스로를 마지막까지 속이며 버텼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갈망했다. 이 지독한 의심 속에서 사는 고통이 실제 지옥보다 더했기 때문이다. 결국 나는 진실을 내 손으로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지연이 오늘도 도훈 오빠와 마지막 면접 연습해요 라고 말하며 나섰던 그 아침, 나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는 거짓말로 연차 대신 반차를 냈다. 내가 왜 이 지경까지 되어야 하나? 아내를 뒤쫓는 스토커가 될 줄은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기에 이 비참한 현실이 견디기 힘들었다. 지연은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집을 나섰다. 화장은 평소보다 짙었고 값비싼 향수 냄새는 바람을 따라 멀리까지 진동했다. 나는 차 안에서 일정 거리를 두고 그녀의 뒤를 그림자처럼 밟았다. 그녀가 들어선 곳은 시내 중심가의 작은 카페. 내가 알지 못했던 은밀한 공간이었다. 잠시 후 도훈이 나타났다. 그는 새 셔츠에 머리까지 단정히 손질한 모습이었다. 둘은 마주 앉아 오랜 시간 이야기했고 창밖으로 비치는 그들의 표정에는 남녀 간의 끈끈하고 노골적인 친밀함이 깃들어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나란히 카페를 나왔다. 지연은 망설임 없이 도훈의 팔에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웠고 도훈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감쌌다. 그 모습은 명백히 오래된 연인의 그것이었다. 결혼 후 단 한 번도 내게 보여주지 않던 편안하고 애정 어린 표정과 몸짓이 다른 남자에게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현실이었다. 그들은 곧장 카페의 옆에 숙소모텔 쪽으로 망설임 없이 향했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결국 함께 안으로 사라졌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은 현실의 충격으로 하얗게 타버렸다. 나를 짓누르던 모든 의심이 가장 잔혹한 현실로 바뀌는 찰나였다. 이제 더는 스스로를 기만할 수 있는 여지는 단 1%도 남지 않았다. 시간의 흐름조차 인식할 수 없었다. 차 안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음악은 단순한 소음일 뿐이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흐릿했고 세상은 마치 정지 버튼이 눌린 듯 멈춰 있었다. 약 2시간이 지났을까? 그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지연은 옷매무새를 다듬었고 도훈은 여유롭게 담배를 물었다. 둘의 표정에는 방금 충족된 욕망이 주는 묘한 여유가 섞여 있었다. 헤어지기 직전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열렬히 사랑하는 연인들만이 나눌 수 있는 깊고 노골적인 포옹이었다. 나는 더 이상 단 1초도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차 문을 박차고 나왔다. 도대체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목소리가 격렬하게 터져 나왔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비명처럼 울렸다. 두 사람은 비명을 지르며 놀라 몸을 굳혔다. 지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 없이 하얗게 질렸고 도훈은 당황했지만 끝내
자신의 뻔뻔한 태도만은 놓지 않으려 했다. 상혁아, 이건 정말 오해야. 이게 다가 아니야. 지연이 울먹이며 변명하려 했지만 그녀의 말은 내 귀에 닿지 않는 공허한 소음일 뿐이었다. 나는 비웃음을 머금고 되물었다. 오해가 아니라니 그럼 뭡니까? 면접 시뮬레이션 하러 모텔 간판 아래로 들어간 겁니까? 솔직히 말해봐요. 도우는 끝내 나를 똑바로 응시하지 못한 채 고개만 떨구고 있었다. 미안하다, 상혁아. 정말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그는 그 말만 기계적으로 되뇌었다. 그날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미안하다는 그 흔한 사과 한마디가 배신당한 사람에게는 얼마나 무력하고 공허한 소리로 들릴 수 있는지를. 12년 동안 쌓아온 우정과 8회의 결혼이 단지 그 한마디로 정리될 수 있다는 말인가. 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으며 잘못했다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매달렸지만 나는 이미 그녀를 지워버린 상태였다. 용서라는 단어는 내 사전에서 완전히 삭제되었다. 도훈의 태도는 더욱 경악스러웠다. 처음에는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이내 얼굴을 들고 가장 역겨운 변명을 담담하게 내뱉었다. 상혁아,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서로 사랑하게 된 감정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도 산산조각 났다. 어쩔 수 없었다니, 감정적인 사랑에 빠졌다니.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는 그들의 더러운 관계에 대체 무엇이었단 말인가. 형이라 부르며 존중했던 내 마음은, 헌신적인 믿음은 모두 짓밟힌 휴지 조각이었던가. 나는 두 사람을 향해 냉랭하고 분명한 최후의 통보를 던졌다.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 당신과는 이혼할 것이고 형에게는 상간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그제야 도훈의 뻔뻔하던 얼굴이 차갑게 굳어갔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나는 뒤돌아서 걸었다. 지연이 울부짖으며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외면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걸음이 휘청거렸지만 나는 절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존엄이었다. 끝이었다. 정말로 모든 관계는 그 자리에서 박살났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았다.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더니 이 정도면 완벽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라며 승산을 확신했다. 그 말에 비로소 숨이 조금은 놓였다. 적어도 법이라는 냉정한 언어로는 내가 당한 모욕과 배신을 공식적으로 기록할 수 있을 테니까. 위자료는 2천에서 3천만 원 사이로 제시했다. 금액의 다소 크기에 변호사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 금액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피고인의 죄질을 묻는 응징의 의미가 훨씬 큽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의 헌신과 배신당한 나날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의 법적 단죄는 결코 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적 절차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직장이었다. 도훈과 매일같이 같은 사무실에서 얼굴을 마주해야 했기 때문이다. 처음 며칠은 나는 그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그가 말을 걸어와도 나는 업무 외의 대화는 일절하지 않고 단답형으로 끊었다. 도훈이 상혁아, 우리 단둘이 이야기 좀 하자. 응? 라고 말했지만 나는 차갑게 할 말 없습니다. 업무와 관계없는 사적인 대화는 삼가 주십시오. 라고 거절했다. 회의 시간에도 철저히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예전엔 회의 후에 함께 커피를 마셨지만 이제는 회의가 끝나면 곧장 냉정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마침내 이 침묵을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상혁아, 너 정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 12년 동안 같이 일한 친구였잖아. 그 말에 나는 이성을 잃고 피가 거꾸로 솟았다. 정이요? 형이 내 아내와 미래를 즐길 때, 나를 기만하고 배신할 때 당신의 그 가짜는 정신은 대체 어디에 있었습니까? 내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사무실 안은 순식간에 살얼음판처럼 얼어붙었다. 그날 이후 소문은 마치 들불처럼 삽시간에 퍼졌다. 처음엔 몇몇 가까운 동료만 알던 일이었지만 며칠 만에 사내 전체에 끔찍한 소문이 알려졌다. 이미 진실은 세상 밖으로 새어나가고 있었고 숨기려야 숨길 수 없는 추문이었다. 나와 도훈의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는 걸 동료들도 눈치챘다. 사무실의 공기는 불쾌할 정도로 달라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노골적으로 느껴졌다. 나를 향한 눈빛에는 연민과 동정이,
도훈을 향한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비난과 혐오가 섞여 있었다. 어떻게 가장 친한 친구의 아내와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지? 수군거림이 복도 끝 엘리베이터 앞까지 번졌다. 특히 기혼 동료들의 반응은 지극히 냉혹했다. 저런 인간은 가까이 하면 안 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 말이 퍼질수록 도훈은 회사 내에서 점점 위축되어 갔다. 회식 자리에서도 아무도 그를 곁에 두고 싶어 하지 않았고 대화에서도 자연스레 배제되었다. 예전엔 분위기의 중심이던 그가 이제는 투명한 기피 대상이 되었다. 점심시간엔 혼자 식사했고 업무에서도 협조를 구하기조차 어려워졌다. 결국 인사팀에서 도훈을 불러들였다. 그의 행동은 회사 내 질서 문란이라는 명목으로 징계를 피할 수 없었다. 명목상으로는 감봉 처분이었지만 이는 회사 차원에서 퇴사를 권고하는 강력한 조치였다. 회사 역시 더 이상 이런 불미스러운 추문으로 조직 분위기가 흐트러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도훈은 수개월을 버티려 했었지만 결국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렇게 12년 동안 이어진 세월이 비참하게 끝났다. 퇴사하던 날 그는 마지막으로 내게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상여가 정말 뼈저리게 미안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어떤 대답도 시선도 돌려주지 않았다. 그 공허한 사과는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무게도 의미도 없었다. 한편 법정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냉정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이혼 소송에서 지연의 불륜 행위가 결정적으로 입증되었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 역시 내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결정되었다. 상간 소송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도훈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끝까지 방어하려 했지만 명확한 증거 앞에서는 무력했다. 결국 그는 합의를 제안했고 나는 응징의 의미를 담아 위자료 2천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마무리 지었다. 그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 그가 법적으로 자신의 명백한 잘못을 인정했다는 사실, 그 기록 자체가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복수였다. 판결이 끝난 날 법정을 나서며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통쾌한 승리의 기쁨보다는 모든 것이 허무하게 사라진 공허함이 더 컸다. 12년의 우정과 8회의 결혼이 법정 서류 몇 장과 돈 몇 줄로 정리되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쓸쓸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배신이라는 죄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가 치러져야만 한다. 모든 절차가 완벽하게 끝난 후 나는 과감하게 새로운 시작을 결심했다. 서울에 머물면 과거의 그림자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다.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경기도 외곽의 작은 도시로 자리를 옮겼다. 나는 오랜 기술팀 경력을 살려 초규모 전자부품 유통업을 시작했다. 관련 분야의 경력과 인맥이 있었기에 두렵진 않았다. 아무도 나의 과거를 모르는 새로운 곳에서 온전한 나로 다시 살고 싶었다. 이사를 마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다. 동네 대형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너무나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최은주였다. 다름 아닌 도훈의 전처. 그녀도 나를 보고 놀란 듯했다. 상혁씨 여기서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나 역시 당황했지만 멍하니 웃으며 되물었다. 은주씨야말로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이 세상이 생각보다 얼마나 좁은지 실감하는 정말 기막힌 우연한 만남이었다. 은주는 이혼 후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이곳으로 이사왔다고 했다. 도훈과 헤어진 지는 이미 3년이 지났다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끼리 결국 돌고 돌아 같은 곳에 모이게 되는 운명인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이혼 사유는 도훈의 오래된 그리고 끊임없는 외도 때문이었다고 했다. 은주의 입에서 그 냉정한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는 묘하게 모든 것이 납득이 갔다. 도훈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단지 내가 형이라는 신뢰에 눈이 가려 그걸 몰랐을 뿐이었다. 그는 늘 거짓말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했다. 회식이라더니 사실은 다른 여자와 술을 마시고, 출장이라더니 실제는 불륜 여행을 다녀왔다. 그 모든 기만이 이미 그의 습관이자 본성이었던 것이다. 지연과의 일 역시 단 한 번의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었다. 그저 도훈에게는 또 한 번의 손쉬운 배신이었을 뿐이었다. 은주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으며 내 안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다. 화도, 그녀를 향한 연민도, 그리고 마침내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진 듯한 이상한 안도감도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깊은 상처를 이야기하다 보니 쉽게 깨트릴 수 없는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저도 상혁 씨 이야기 들었어요. 그때 얼마나 힘드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그 진심이 담긴 말에 내 마음이 처음으로 조금 풀리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 나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해준다는 것이 이렇게나 따뜻하고 절실한 위로인 줄 그때 처음 알았다. 그 후로 우린 정기적으로 마주쳤다. 같은 동네에 살았기에 자연스레 인사하게 되었고 매일 서로의 안부를 묻는 일상이 시작됐다. 은주는 미용사 자격증을 따서 자신만의 미용실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제 혼자만의 힘으로 제대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녀의 말은 담담했지만 흔들림 없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 그 모습을 보며 나 역시 많은 생각을 했다. 나 역시 새로운 인생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니까. 도운의 외도를 알았을 때도 그녀는 소란 피우지 않고 조용히 관계를 정리했다고 했다. 복잡하게 감정 싸움하고 싶지 않았어요. 지저분한 관계는 깨끗하게 끝내는 게 제 방식이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이 묘한 파문을 일으켰다. 나는 복수와 단죄를 위해 법정까지 갔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내려놓는 절제된 방식을 택했다. 누가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지만 은주의 방식은 어쩐지 나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단단해 보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만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났다. 가끔은 저녁 식사를 함께 했고 가끔은 서로의 고독했던 하루를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혼자 사는 처지라 외롭기도 했지만 은주와 있을 때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다. 같은 상처를 공유하는 사람끼리라서 굳이 애써 밝은 척하거나 억지로 위로의 말을 찾을 필요가 없었다. 가식 없이 꾸밈 없이 그냥 그렇게 있는 그대로 서로를 이해했다. 은주는 따뜻함이 내드는 사람이었다. 내가 힘들어할 때면 굳이 어설픈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내 곁을 지켜주었다. 그 묵묵한 침묵과 존재 자체가 때로는 어떤 말보다 큰 위로였다. 상혁 씨도 저와 마찬가지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12년 동안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다만 그날 이후로 오랫동안 무너져 잔해만 남았던 내 안의 무언가가 조금씩 다시 세워지고 있었다. 은주의 말을 들으며 나도 그동안 단단히 억눌러왔던 감정들을 처음으로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서울에서는 사람들의 동정 섞인 시선이 너무 버거워서 속마음을 말하지 못하고 그저 강한 척만 하며 살았다. 그런데 은주 앞에서는 이상하게 나약한 내 모습까지 솔직해질 수 있었다. 저도 그랬어요. 처음엔 정말 매일 울었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에게 깊이 배신당한 기분이 어떤 건지 그 고통을 저는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나의 영혼에 닿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숙이 맺혀있던 응어리가 마법처럼 풀어졌다. 이는 같은 깊이의 상처를 겪은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진정한 위로였다. 은주의 미용실 오픈이 다가오자 나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다. 믿을 만한 인테리어 업체를 소개하고 미용기기를 구입할 때도 내일처럼 함께 발품을 팔았다. 상혁 씨 덕분에 정말 큰 도움을 받았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갚을 필요는 없어요. 은주 씨를 돕는 일이 오히려 내 마음을 채워주는 일이니까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건 진심이었다. 은주를 돕는 일은 나의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우는 의미가 있었다. 누군가를 위해 순수하게 마음을 쏟는 기분, 그것이 얼마나 오랜만에 따뜻한 감각인지 깨달았다. 은주는 나의 도움에 항상 진심을 담아 고마워했다. 미용실 인테리어 색을 고를 때도 그녀는 늘 물었다. 상혁 씨 보시기에 이 색상이 저희 미용실에 가장 잘 어울릴 것 같나요? 거울 위치를 정할 때도 이 자리가 손님들이 편안할까요? 라고 나의 의견을 중요하게 물어보곤 했다. 작은 것 하나까지 함께 결정하는 그 시간은 나에게도 오랜만에 느껴보는 소소한 즐거움이었다. 오픈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우리는 하루의 절반 이상을 함께 붙어 지냈다. 점심도 같이 먹고 저녁 식사도 함께 했다. 은주가 걱정하며 상혁 씨, 이렇게 매일 시간 내도 괜찮아요? 사업에 방해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면 나는 망설임 없이 괜찮아요. 지금은 이 시간이 더 중요해요. 라고 답했다. 사실 나의 유통업 사업도 바빴다. 하지만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과거의 그 어떤 시간보다 소중했다. 혼자 있으면 과거의 고통과 우울함이 다시 떠올라 나를 괴롭혔지만 은주와 있을 때면 그런 어둠의 생각들이 자연스레 사라졌다. 그녀와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고 굳이 침묵해도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았다. 조용하고 잔잔한 공간마저도 우리 둘에게는 자연스러웠다.
그날 저녁 미용실 인테리어가 거의 완성되어 가던 무렵이었다. 둘이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뚫린 듯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번개가 번쩍이고 우르릉거리는 천둥이 울렸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거칠고 요란하게 흘러들었다. 은주는 창밖을 보며 당황한 듯 어떡하죠? 우산도 차도 없는 데라고 말했다. 나는 걱정스러운 그녀의 표정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요. 일단 제 집으로 가요. 비가 그칠 때까지만 기다려요. 은주는 잠시 주저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는 직감했다. 그 순간 밖기에 거친 소나기보다 더 예측할 수 없는 감정의 파도가 우리 둘 사이에 조용히 일렁이고 있다는 것을. 집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깊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밤은 깊어갔다. 창밖에는 여전히 빗소리가 그치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다. 은주가 시계를 보며 말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비를 뚫고라도 이제 가봐야겠어요. 비가 아직도 포우처럼 내려요. 지금 나가면 위험하니까 오늘은 그냥 여기서 자고 가요. 내일 아침 일찍 데려다 줄게요. 은주는 잠시 동안 길게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폐를 끼치지 않게 소파에서 잘게요. 그날 밤을 기점으로 은주는 내 집에서 머물게 되었다. 처음엔 며칠만 지낼 예정이었지만 서로에게 편안함을 느끼며 어느새 한 달이 훌쩍 지났다. 함께 지내면서 은주의 세심한 배려와 따뜻함을 더욱 깊이 느꼈다. 아침이면 따뜻한 커피가 말없이 준비되어 있었고 퇴근이 늦어도 많이 힘들었죠. 수고하셨어요. 라는 따뜻한 말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집 안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의미의 따뜻한 기운이 돌았다. 그것은 지연과 살 때 느꼈던 의무적인 평온함과는 전혀 다른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조용한 안식이었다. 서로에게 조금도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신중하고 섬세한 배려가 일상에 스며 있었다. 그렇게 평온한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주말, 우린 여느 연인들처럼 대형마트에서 함께 장을 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등골이 오싹해지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야, 김상혁. 돌아보니 도훈이었다. 나의 모든 사고 회로가 일시에 멈춰 멎는 줄 알았다. 그는 눈에 띄게 초라했다. 수염은 덥수룩했고 옷은 구겨진 채였다. 눈빛은 희미하고 초점이 없었고 예전에 오만하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회사를 그만둔 뒤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떠도는 듯했다. 살도 앙상하게 많이 빠져 있었다. 형, 여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나는 가능한 한 감정을 배제하고 차분하게 물었다. 도우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나도 여기 살아. 근데 너 지금 내 전처인 은주랑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자신의 전처와 내가 함께 장을 보는 모습에 그는 자신의 치부를 들킨 듯 격분했다. 형이 오해하시는 겁니다. 저희는 그저 동네에서 장을 보러 나온 것뿐입니다. 그냥 장만 본다고? 누가 그걸 믿어? 너희 둘 혹시 같이 사는 거 아니야? 그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롭고 커졌다.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우리에게 몰려들었다. 은주는 당황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도훈을 향해 경고했다. 형, 여기서 더 이상 추태 부리지 마세요. 사람들 다 봅니다. 도훈은 광기 어린 눈으로 나를 노려봤다. 추태, 김상혁, 너 정말 비열한 놈이구나. 내가 망하니까 이제는 내 전처까지 건드리면서 복수하는 거야? 순간 내 안에 끓어오르던 냉정한 이성마저도 도훈의 뻔뻔함에 붕괴되었다. 자신의 외도와 기만은 잊은 채 되려 나를 비열하다고 매도하다니. 나는 숨을 고르며 억눌린 목소리로 말했다. 형이야말로 역겹고 비열한 사람입니다. 내가 아닌 내 아내와 바람피운 장본인이 누굽니까? 그건 지난 일이고 이건 지금의 문제라고. 상관하지 마. 도훈이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질렀다. 주변 마트 직원들이 다가와 손님들, 죄송하지만 조용히 해주십시오. 라며 상황을 말렸다. 나는 더 이상 그 더러운 감정 싸움에 엮이고 싶지 않았다. 은주의 손목을 잡고 단호하게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도훈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고 포기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그는 우리를 집요하게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내 전자부품 유통사업장 앞에 나타나 시비를 걸고 은주의 미용실 앞에서 노골적으로 손님들에게 험담을 퍼뜨렸다. 저 여자 조심하세요. 남자를 유혹하는 꽃뱀 같은 여자예요. 은주는 그 끝없는 괴롭힘에 점점 지쳐갔다. 상혁씨, 이러다 힘들게 시작한 미용실 문 닫는 거 아닐까요? 소문이 너무 무서워요.
실제로 몇몇 단골 손님이 예약을 취소하기 시작했다. 소문은 바이러스처럼 빠르고 잔인했다. 한 번 번진 악의적인 오해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은주 씨는 아무 걱정 마요. 이건 내가 끝낼 문제입니다. 반드시 해결할게요. 나는 도훈에게 더 이상의 자비는 없다는 마지막 경고를 주기로 결심했다. 형, 이제 그만하세요. 이대로 가면 형에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큰일이 납니다. 큰일? 내가 뭘 잘못했다고 협박이야. 지금 형이 하는 행동은 명백한 스토킹 범죄예요. 당장 경찰에 신고하면 형은 전과자가 됩니다. 내 말에도 도훈은 듣기는커녕 더욱 광적으로 미쳐갔다. 어느 날 밤, 그는 극도의 술에 취해 내 집 앞에서 발광했다. 새벽 2시, 김상혁, 비겁한 놈아, 당장 나와라. 동네가 떠나가라 고함을 치며 유리병을 벽에 던졌다. 더 나아가 은주의 미용실 창문에는 큰 돌덩이가 날아들었다. 그 소리에 주변 주민들이 모두 놀라 잠을 깼다. 나는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했다. 도훈을 스토킹, 업무방해 및 기물, 파손 혐의로 고소하겠습니다. 곧 순찰차가 도착했고 경찰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도훈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그는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비틀거리며 나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야, 김상혁,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비겁한 복수나 하는 쓰레기. 그 목소리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이성이나 온기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경찰 조사실에서 나는 모든 사실을 침착하게 진술했다. 그동안의 괴롭힘, 협박, 그리고 모든 사건의 근원이었던 과거의 불륜 행위까지. 상간 소송 판결문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자 담당 형사는 납득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전적으로 뒤바뀐 참으로 비극적인 상황이군요. 결국 도훈은 스토킹 및 기물 파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그는 전과자가 되었다. 그제야 그는 모든 것을 놓아버린 듯 무너졌다.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마주했을 때 나는 그에게 봉투에 담긴 편지 한 장을 건넸다. 형, 가서 읽어보세요. 그 안에는 내가 느꼈던 배신감과 지독한 분노, 그리고 이제는 형에게서 완전히 벗어나 내 삶을 살겠다는 단호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쓰여 있었다. 형이 내게 저지른 모든 일의 대가는 이제 충분히 치러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디 다시는 서로 마주치지 맙시다. 편지를 다 읽은 도훈은 마침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때서야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을 망가뜨렸는지 뒤늦게나마 깨달은 듯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깨진 거울은 다시 붙지 않고 부서진 신뢰는 회복되지 않는다. 그 일 이후 나는 은주와 함께 완전히 새로운 챕터를 열기로 했다. 우리는 더 평화롭고 조용한 마을로 이사했다. 이전보다 작은 도시였지만 공기는 맑았고 사람들은 따뜻했다. 무엇보다 아무도 우리의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몰랐다. 나는 작은 자동차 정비소를 열었다. 은주는 동네 유일한 따뜻한 미용실을 운영했다. 처음엔 손님이 거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이 담긴 솜씨가 입소문이 났다. 은주 씨 솜씨가 정말 좋아요. 우리 마을에 이렇게 좋은 미용사가 있다는 게 행운이에요. 중년 여성 손님들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은주는 머리를 자르며 그들의 소소한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져 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속 근심도 조금씩 가벼워지는 듯했다. 내 정비소도 마찬가지였다. 상혁 씨 정비소에 맡기면 마음이 놓여요. 믿을 수 있으니까. 차를 고치며 나는 기계뿐 아니라 사람들의 단순하고 성실한 삶의 방식까지 다시 배웠다. 엔진 소리와 은주의 드라이어 소리가 겹쳐 울리는 저녁이면 작은 마을의 불빛 아래서 우리는 함께 미소 지었다. 마침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다. 더 이상 과거의 배신자들을 미워하지 않아도 되는 밤이 찾아왔고 그 조용하고 흔들림 없는 평온함 자체가 나에게는 가장 완전한 복수였다. 시골, 지역 특성상 대형 정비소가 드물었기에 내 정비소는 신뢰를 바탕으로 금세 입소문이 났다. 농사 짓는 이들의 트랙터, 경운기, 심지어 낡은 농기계까지 내 손을 거쳐 새 생명을 얻은 듯 다시 힘차게 돌아갔다.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건 마음의 평화였다. 서울에 있을 때는 늘 성공과 경쟁이라는 굴레에 쫓기는 기분이었지만 이곳에서는 하루가 느리고 여유롭게 흘러갔다. 아침엔 은주와 갓 내린 커피를 마시고 낮엔 각자의 일터에서 성실히 일하고 저녁이면 함께 산책하며 오늘 하루에 감사한 일들을 나누었다.
그 단순하고 반복되는 일상이 진정한 행복이었다. 주말엔 함께 텃밭을 가꾸고 동네 잔치에도 가족처럼 참여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의 순수한 웃음 속에 우리도 자연스레 섞여들었다. 상혁 씨, 저는 여기서 계속 살면 좋겠어요. 은주가 진심을 담아 그렇게 말했을 때 나도 자연스레 웃으며 답했다. 저도 그래요. 여기가 이제야 비로소 제가 돌아갈 수 있는 진짜 우리 집 같아요. 그로부터 1년 후 우리는 화려함 없이 조용히 결혼했다. 호텔에 웅장한 예식장은 없었지만 마을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한 작은 잔치가 어떤 결혼식보다 더 따뜻하고 진정성이 있었다. 두 분처럼 서로를 아끼는 부부는 처음 봅니다. 정말 잘 어울려요. 보기 좋습니다. 이장님의 진심 어린 축하 인사에 나는 벅차오르는 감동으로 눈시울이 붉어졌다. 사람들이 직접 담근 막걸리와 정성 어린 전을 들고 찾아왔고 누군가는 노래를 부르며 우리를 축복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가족이라는 단어의 끈끈하고 따뜻한 무게를 온전히 느꼈다. 가끔은 과거의 잔상이 떠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프거나 괴롭지 않았다. 어쩌면 그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이 평화로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으니까. 만약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상혁 씨와 저는 영원히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 우리 지난 일 때문에 후회하거나 괴로워하지 말아요. 은주의 예심 깊은 말에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의 지인들을 통해 가끔 도훈과 지연의 소식을 들었다. 둘 다 매우 비참하고 힘들게 살고 있었다. 도훈은 전과자 신세로 일용직을 전전하며 떠돌았고 지연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결국 친정으로 돌아갔다고 했다. 처음에는 도피하듯 함께 살았지만 경제적 문제와 서로를 향한 불신으로 결국 갈라섰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발버둥치며 바람을 피웠는데 막상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히니 결국 그 끝은 허무함이네요. 지인의 전원에 나는 아무런 동요나 감정도 들지 않았다. 이미 그들의 존재는 내 삶에서 완전히 지워진 오래된 과거였다. 다만 한 가지 냉정한 생각만 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선택과 그 선택으로 인한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가장 공평하고 명확한 이치였다. 지금 나는 은주와 함께 고요하지만 견고한 삶을 살고 있다.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이 평범한 나날에 감사한다. 이런 소박하고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야 비로소 안다. 예전엔 특별하고 화려한 무언가가 있어야만 행복하다고 착각했지만 지금은 사랑하는 은주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소파에 기대 텔레비전을 보고 나란히 잠드는 그 사소하고 따뜻한 순간이 가장 위대한 형태의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지금 나는 은주와 함께 고요하지만 견고한 삶을 살고 있다.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이 평범한 나날에 감사한다. 이런 소박하고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야 비로소 안다. 예전엔 특별하고 화려한 무언가가 있어야만 행복하다고 착각했지만 지금은 사랑하는 은주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소파에 기대 텔레비전을 보고 나란히 잠드는 그 사소하고 따뜻한 순간이 가장 위대한 형태의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결혼 후 우리의 삶에는 더욱 깊은 안정감이 찾아왔다. 서로에게 짐이 아니라 온전히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동반자가 된 기분이었다. 결국 나의 인생을 파괴하려 했던 배신자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사랑과 함께 과거를 뛰어넘는 진짜 행복을 찾아냈다. 내가 원했던 법적, 감정적 복수는 이미 완성되었고 가장 중요한 새로운 인생이 비로소 시작된 것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매이지 않는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묵묵히 앞만 보고 걸어간다. 그리고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확신에 차서 생각한다. 가장 완벽한 형태의 복수란 결국 내가 그들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임을.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